미더업이 시작되기 전에 주셨던 질문이랑 또 세션 중에 주셨던 질문 중에서 좀 추려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채널톡 AI 팀이 그리고 있는 방향성과 비전이 궁금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앞선 세션에서 좀 설명드린 걸로 가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뽑아봤는데,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순환, 그 채널톡에 쌓여있는 데이터들을 잘 정제해서 AI가 잘 접근할 수 있게 가공한다든지 아니면 모델 학습한다든지 이 선순환을 그리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비전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보고 있는 비전이 이거고 1년 동안 우린 이걸 할 거야 라고 하는 선언이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한 달도 요즘 좀 긴 것 같아요. 한 2주만 있어도 트렌드가 확확 바뀌고 뭐 예를 들면은 그 LLM도 트렌드가 막 오늘 마침 뭐 클로드에서 새로운 모델이 나왔는데 뭐 새로운 모델이 나왔으니까 뭐 AI 판도가 바뀌네 많이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고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AI 판이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갖고 할 거다라는 좀 장기 예측이 크게 의미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다. 근데 결국에는 핵심은 그럼 우리가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 거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채널톡이라는 제품이 있고 이 채널톡이라는 제품의 핵심은 일단 알프라는 에이전트가 있지만 사실 그 외에도 AI가 붙어서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처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제품에서 요구되는 문제가 뭐지? 그러니까 이 제품에서 고객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며 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정의하다 보니 그걸 AI로 잘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문제 프레임워크가 제품 기반으로 정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방향성으로 계속 주어지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되 장기적으로는 그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두 번째인데요. 현재 가장 크게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시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팀 내에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때 의사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당면한 문제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근데 요즘 좀 풀어야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그 LLM 추론 비용인데 사실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면서 그 상용 모델, 프로프라이터리 모델 많이 레버리지를 하고 있어요. 뭐 어떤 단일 모델만 막 열심히 쓰고 있다라기보다는 그 모델의 특성이나 또 이제 성능이나 뭐 이런 걸 잘 고려해서 저희가 어, 오케스트레이션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쌉니다. 너무 비싸졌어요. 분명히 뭐 토큰 비용은 점점 싸지고 데이터 센터 건설하면은 뭐 싸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너무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이거 비용 어떻게 최적화할 것이냐를 좀 단계적으로 풀려고 하는데 이런 거죠. 문제 정의 되게 심플해요. LLM 비싼데 어떡하지?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더 저렴한 모델로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게 오케스트레이션을 좀 더 잘한다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LLM에 의존할 필요 없는 태스크들, 좀 단순한 태스크들은 또 우리가 직접 서빙해서 좀 비용을 맞춘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태클링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문제를 쪼개서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물론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그 고민을 숙성시키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빨리 시도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모델 학습 같은 것도 사실은 어렵게 생각하면은 막 한 달 걸릴 것 같고 하지만 요즘 또 AI 어시스트들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작은 가설 같은 것들은 검증하기 되게 빨라지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뭐지? 이 문제의 원인이 뭐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을까? 그 아이디어들이 있으면은 빠르게 한번 실행해보고 실행 결과 바탕으로 또 이제 피봇하고 좀 빠르게 이 스프린트식으로 의사결정하는 거를 좀 지향하고 있고요. 물론 항상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향하는 바는 그렇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인이 요즘 AI를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다.
이야기를 여러 번 해줘서 예전부터 꼭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개입을 점점 줄여가고 있는 채널톡의 여정과 그 과정에서의 고민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어, 알프 같은 AI 제품을 만든 거랑 별개로, 그러니까 AI 팀과도 별개로 이 채널톡 제품팀이 진짜 개발 전반에 걸쳐서 AI를 정말 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사람의 개입이라고 하는 게 뭐 일단 여러 제가 잘 이해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개입해야 되는 태스크랑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AI에게 위임할 수 있는 태스크를 잘 구분하는 것이 사실 가장 핵심으로 느껴지고 그게 비단 AI 제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전반의 과정에 걸쳐서 사실 제가 더 많이 배운 경우도 있어요. AI를 활용하는 관점에 있어서. 이를테면 저희 개발자분들 정말 코드 잘 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 모델을 훨씬 더 빨리 도입해 보시고 사용 경험 공유하시면서 더 좋은 모델 활용해 보시고 실제로 이 제품 개발 사이클도 엄청 빨리 줄이시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와서 그럼 사람이 개입해야 되는 문제랑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잘 구분해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는 최대한 AI에게 외주를 맡기고 또 사람이 개입해야 되는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식으로 문제를 쪼개서 푸는 거를 채널톡 제품팀이 정말 잘하고 있고 오히려 제가 되게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직 AI 어시스티드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이티브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네, 개입을 줄이면서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느끼는데요.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사실 질문 3이랑 좀 중복되는 것 같기는 한데 어, 코딩뿐만 아니라 좀 이어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아까 사람이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랑 아닌 부분이랑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도 자동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사실 요즘 제가 코딩하는 것보다도 뭔가 의사결정하고 뭐 아키텍처 뭐 결정하고 이런 데 시간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뭐 전 이제 매니저다 보니까 뭐 이제 팀 운영하는 관점에서도 고민하는 과정에서 AI를 정말 잘 레버리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제가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하는 모든 회의 기록들은 제가 노트를 하든 아니면 뭐 SCT 같은 전사를 하든 어딘가 지식 파편으로 남아요. 제 로컬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뭐 회의록 형태로 저만의 이제 널리지 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고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저의 의사결정 같은 것들도 다 이제 기록을 해놔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그때 왜 이런 의사결정 했었지 물어보면 보통 바로 답변이 나오고요.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런 새로운 문제가 봉착했을 때 이 문제에 어떻게 의사결정하지라고 했을 때 과거의 지식 파편을 바탕으로 되게 답변이 바로 나와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의사결정 같은 것도 잘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다 개입해야 될 것만 같지만 그마저도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AI에게 외주를 맡길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AI 네이티브라는 건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의 개입을 점점 줄이되 자동화할 수 있는 문제가 뭐지를 잘 포착하고 AI에게 외주를 맡기는 이 프로세스를 많이 돌리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이건 저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채널 제품팀 전반적으로 이런 문화가 잘 잡혀 있어서 어, 그런 시행착오들을 서로 많이 공유를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더 잘 쓰게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전 마지막 질문인데 AI 리서치와 AI 프로덕트 개발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어, 개인적으로 저는 채널에 오기 전에 리서처로 일을 꽤 오래 했어요. 한 6년 정도. 그러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주제여서 가져와 봤는데 그러니까 AI 리서치를 뭐 좀 넓은 용어지만 그러니까 리서치의 결과는 저는 꽂힌 논문 작성인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아요. 좀 AI 리서치라는 거는, 그러니까 AI 떼고 나서도 리서치라는 거는 어떤 현실의 문제를 가장 일반화된 형태로 정의하고 이 문제를 잘 풀었는지 못 풀었는지에 대한 벤치마크가 있다면 활용하고 없으면 잘 정의해서 벤치마크 하에서 내가 제안한 방법이 이 문제를 잘 해결했음을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 AI 프로덕트는 그렇게 AI 프로덕트를 만들면서
마주하는 문제들은 일반적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객사 스페시픽한 경우도 있고요. 케이스 스페시픽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화되기 어려운 문제라서 이 문제의 타겟이 계속 움직이는 느낌을 받아요. 되게 다이나믹하고. 그래서 좀 말이 길어졌는데 차이라고 한다면 리서치는 좀 더 일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좀 더 한다면 프로덕트 개발을 하면서는 좀 더 그 스페시픽한 문제를 잘 해결해내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AI 리서치, AI 프로덕트 개발은 그런 관점에서 문제, 그러니까 목적 함수가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 후자가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현실의 문제는 항상 일반화되기 어렵고 되게 파편화되어 있지만 그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진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느낌을 받는 거가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어서 질문 세 가지 정도를 뽑아봤는데요. 논문 연구와 실제 제품 환경에서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AI 프로덕션을 만들면서 논문이나 최신 연구에서 얻어간 인사이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교롭게도 아까 드린 질문이랑 약간 연결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말 솔직하게는 요즘 논문을 그렇게 많이 못 읽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 자체가 어떤 일반화된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논문이라는 거는 저는 일종의 시행착오의 경험을 잘 정제된 시행착오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논문 사실 완벽한 논문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문제 내가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잘 일반화되어 있진 않지만 좀 더 추상화시켰을 때 대충 뭐 요런 일반적인 문제라고 이제 연구자들이 정의한 게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논문은 요런 시행착오를 했네. 요 논문은 이런 시행착오를 했네. 요런 결과를 얻었네. 그래서 약간 그 나 대신 먼저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의 어떤 인사이트를 뽑는다 정도로 좀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왜 거인 어깨에서 바라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AI 프로덕션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좀 그런 논문들을 방법론들을 맹목적으로 따라간다기보다는 결론 그런 시행착오들을 좀 더 많이 인사이트를 얻는 것 같습니다. 네, 요건 알프 제품에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 이제 유저 쿼리에 따라 알프가 잘못된 대답을 했을 때 리스크가 다를 것 같다. 답변뿐만 아니라 질문에 대한 질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드레일을 설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지금 제품 특징을 좀 설명드리기 좋은 질문인 것 같아서 갖고 와봤어요. 어, 그 질문의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알프 제품을 이제 고도화하면서 느낀 거는 생각보다 리스키한 질문을 안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저희 채널톡이라는 제품 자체가 B2B2C예요. 그러니까 알프가 응대해야 되는 거는 되게 생각보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그 고객사의 고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리스키한 질문, 예를 들면 뭐 프롬프트 해킹을 한다든지 뭐 개인정보를 뽑아내려고 한다든지 하는 액션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리스크가 없냐 하면 아니고요. 예를 들면 프롬프트 해킹하는 시도 당연히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가드레일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품적으로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핸들링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고객사분들이 다 정의할 수 있게 저희가 제품을 열어놨어요. 규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스템 프롬프트 하에서 그런 그러니까 리스키한 질문에 대한 정의도 사실 고객사마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핸들링할 수 있게 제품적으로 열어놓는 선택을 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에이전틱 서치에서 해당 지식이 충분한지 불충분한지 판단한 에이전트가 존재한다고 이해했습니다. 판단한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런 기준이 세워졌는지가 궁금합니다. 충분한지 불충분한지도 사실은 뭔가 어떤 0부터 1 사이의 스칼라 값으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지 불충분한지가 그러니까 똑같은 퀄이라고 하더라도 되게 그 뭐랄까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객사 분들에게 그런 기준점을 좀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기준점을 요구한다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어떤 고객사는 되게 나이브한 질문, 모호한 질문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답변을 하기를 기대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고객사는 그냥
모호한 질문은 좀 약간 푸시백하는 걸 기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준도 일단 다르긴 하는데 그 기준을 제품 레벨에서 명시할 수 있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좀 더 그냥 기술적인 부분을 좀 공유를 드리면, 결국에는 충분한지 불충분한지를 판단하는 루브릭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 판단은 사실은 조금 원래는 좀 고민을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좀 LLM에게 위임하는 방향으로 좀 트렌드가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리액트 같은 것도 사실 리액트란 컨셉이 되게 나온 지 엄청 오래됐는데 막 그 이후로 정말 다양한 에이전트 방법론들이 막 출시되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충분히 좋은 모델에게 리즈닝을 충분히 맡겨서 하는 게 약간 정반합,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일반적인 해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그 기준을 고객사에게 어떻게 잘 뽑아낼 것인지를 제품적으로 잘 제공하는 게 저희의 지금 해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카오루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슬라이드에 올라온 질문 몇 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널 톡에는 수많은 상담 데이터가 쌓이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많은 상담 데이터가 쌓이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상담 그걸 하나를 저희가 유저 챗이라고 하는데, 유저 챗이 종료될 때마다 저희가 다양한 이제 메타 데이터를 좀 남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담이 종료되면 전체 상담 맥락을 읽어서 상담 요약을 한다던가, 다음 날에 그 상담을 보더라도 그 밑에 상담 요약된 내용만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도록, 네, 이런 것들도 전부 메타데이터로 넣고 있고, 그리고 해당 상담이 어떤 상담 유형인지 토픽도 저희가 달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 전체 상담이 우리가 설정했던 그 고객 상담 품질 루브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CX 스코어라고 말씀드렸는데, CX 스코어가 몇 점인지 이런 것들도 함께 메타데이터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상담 챗마다 챗 아이디 기준으로 그런 다양한 메타데이터들이 쌓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토픽별로 이걸 집계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 CX 스코어별로 낮은 상담들을 분류해낼 수가 있을 거고, 또 그 요약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뭐 다음에 어떤 다른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상담 데이터들을 저희가 좀 분석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고요. 고객 혹은 도메인마다 상담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서로 다를 텐데 이를 범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채널통만의 평가 프레임워크나 기준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표준 범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정의하진 못한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채널 톡을 사용하는 일단 고객사만 해도 정말 많습니다. 20만 채널 가까이가 되고, 그 고객 채널들은 그 채널들마다 정말 도메인이 정말 다양하고, 그 보고자 하는 상담 그러니까 다루고자 하는 상담 도메인도 정말 다르고, 어떤 기준도 전부 다 다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CX 스코어를 좀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그냥 정말 단순한 지표 루브릭이죠. 그냥 이 상담이라고, 그러니까 상담사가 상담이라는 걸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 브랜드의 톤 앤 매너에 맞춰서 상담을 해야 될 거고, 고객에게 공감 표현을 잘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욕설을 하면 안 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이런 명확한 루브릭을 저희가 기존엔 적용을 했고, 그것들이 모든 채널에 변동 없이 적용되도록 했었는데, 당연히 이제 고객들 그리고 도메인 채널마다 다른 지표를 보고 싶다는 저희가 니즈가 강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열어놨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루브릭 자체를 고객들이 직접 설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루브릭을 설정한다는 것도 사실 되게 고객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나는 어떤 뭐 뭐랄까 뭐 브랜드 톤을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 톤을 평가할 때 정확히 어떤 지점으로 내가 평가를 해야 되고, 그러면 긍정 신호는 뭐고 부정 신호는 뭔지 이런 것들 정의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간단히 어,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과 그리고 그런 그 평가하고자 하는 그 루브릭이 어떤 건지 간략한 설명과 그리고 긍부정 신호만 간단히 작성해주면 저희가 AI가 좀 5점 척도로 해서 루브릭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이번에 개발해서 좀 제공하고 있고, 그런 걸로 조금 약간 커스터마이징으로 좀 풀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많은 고객들이 이제 상담을 할 때
그 본인들만의 상담 표준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이제 SOP라고 하는데 이 표준 절차를 잘 지켰는지를 사실 평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채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근데 그 SOP라는 게 되게 비정형화되어 있어요. 그 각 그 회사마다 그 SOP를 어떤 엑셀로 정의하는 분들도 있고 PDF일 수도 있고 노션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형태도 엄청 다양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우리가 표준화된 어떤 SOP 포맷으로 AI가 변환을 해서 이걸 통해서 이 안에서 지켜야 할 절차들, 그러니까 뭐 환불할 때는 뭐 이런 절차, 뭐 주문을 할 때는 이런 절차, 이런 절차들을 저희가 좀 뽑아내서 그것들을 정말 잘 그 각 상담마다 잘 준수를 했느냐 이런 것들도 좀 평가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LLM 저지 방법도 좋은 평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델 품질, 특히 어크러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평가한 골든 데이터 셋이 함께 필요할 것 같은데 LLM 평가 결과만으로 한계가 있어 휴먼 평가 기반 정답 데이터 품질 측정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 네, 이거 되게 좋은 지점이고요. 저희가 현재 LLM 에즈 저지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저희가 일단은 빠르게 일단은 평가가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의 차이가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뭘로 평가를 하고 있든 간에 평가가 지금 우리가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뭐가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발견할 수 없어의 차이는 일단 어마어마하게 큰 거여서 일단 빠르게 LLM 저지로 시도해보는 거는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각 채널마다 그리고 도메인마다 각 회사의 그 어떤 기준에 맞춰서 평가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이거를 저희가 그러니까 상담사들이 실제 평가하는 어떤 기준 그러니까 온라인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들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CX 스코어가 평가가 되었을 때 그 상담사들이 눈으로 봤을 때 그게 이게 우리 회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점수가 아니야. 이건 5점이라 평가되는데 내가 봤을 때 4점이야.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로깅을 최대한 해서 이런 것들 나중에 어떤 저희가 모델을 학습하거나 아니면 LLM 저지의 어떤 저희가 퓨전 예제로서 들어가서 조금 더 휴먼 그, 그 회사의 그 상담 도메인의 그 기준에 맞도록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하려고 취하고 있습니다. 모델의 발전, 시스템의 발전 중 채널 통은 후자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결국 모델이 발전해서 하니스가 불필요해지는 순간이 올 수 있을까요? 혹은 그동안의 과정 중 모델이 발전함으로 하니스 영역에서 했던 노력이 불편해진 경험도 있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너무 AI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동안에 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쉽게 가능해지고 있고 뭔가 이건 안 되겠지 했던 것들도 가능해지고 있는 시대라서 뭐 모르죠. 이게 모델이 갑자기 너무 많이 발전해서 월드 모델 같은 게 나와서 이런 하니스가 불필요해 줄 수도 있겠죠? 이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뒤에 질문이 하니스의 영역에서 했던 노래 불필요해진 경험이 있느냐? 요거는 저희가 그 제이크께서도 그 레그를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레그라는 게 사실 구축하는 게 어렵잖아요. 인베딩 모델도 필요하고 그 인베딩 벡터를 저장할 어떤 벡터 DB도 필요하고 그걸 어떻게 유사도를 잘 측정할지 유사도 그 알고리즘도 필요하고 이런 걸 좀 그러니까 스케일러블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프라적인 고민도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레그를 열심히 구축을 했는데 사실 레그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엄청 어려우면 또 엄청 어렵고 쉬운 건 또 쉽고 이래서 이런데 최근은 아니죠. 이제 클로드 코드가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 파일 시스템으로 이제 검색을 하고 어떤 키워드 기반으로 해서 그랩을 해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일 안에서 내가 원하는 특정 부분을 에이전틱하게 검색을 해서 찾아내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하면서 그러니까 그 파일 시스템으로 그랩해서 찾는 방식으로 해도 잘 찾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오히려 얘는 에이전틱하게 생각하면서 에이전틱하게 어떻게 뭔가 다른 다양한 소스들, 막 엑셀이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찾을지, 뭐 DB라고 하면 어떻게 SQL 쿼리를 날릴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내부에서 동작하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레그는 이제 필요 없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알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상담 에이전트다 보니까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이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이 막 클로드 코드한테 질문하면 저희가 막 30초 이상씩 기다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고객이 상담 안 하고 떠나겠죠. 그래서 그런 레이턴시 측면에서 봤을 때 레그는 당연히 엄청 되게 효율적인 검색 알고리즘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그 안에서도 조금 파일 시스템처럼 좀 그 하이어라키컬하게 검색하는 그런 기법과 그 에이전틱하게 동작하는 에이전틱 서치 기술을 같이 융합을 해서 조금 이런 한계들을 극복해 나가는, 네, 이런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